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뭐 SNS에 글을 올리듯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잘한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가 항상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터뷰 할 때 보면 본인에 대한 윤리의 징계가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네. 소위 말하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뜻이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요 문자를 봤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제가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왜냐 하방 아예 조언은- 사라져라. 하방은 조언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라져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아무 조언을 반응 한다면. 내지 않고 반응뿐만 아니라 행보도 행보도 중지하고 사라져라. 나는 이렇게 오. 얘기를 할 것 그럼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준석 동정론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여백이나 공간이나 시간을 주지 않고 나서면 네. 봐 대통령하고 맞서네. 뭐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대통령에 맞서는 여당의 당대표 네.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 이게 빨간 경고등이에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뭘 해도 당신은 환영받지 못해라고 지금 여권에서 이게 빨간 신호등을 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맞서가지고 빨간 신호등을 달린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정치권 이슈가 화요일날 터지기를 바래. 어? 월요일날 터지면 화요일에 저희 정치 코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어제 뭐 대통령께서 화끈하게 한번 쏴주셨잖아요. 나는 화요일날 아이템이 터지면 저랑 SM이랑 정 PD랑 상은 PD 웃어 그냥. 야 타짜다 다음날 이러고. 일단 소개합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부석실장, 장성철 공공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미 여의도 타짜 아이템은 오후에 정해졌지만 저녁에 뒤집었습니다. 왜? 메인 메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요건데 뭐 내용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시간에 오후 4시쯤에 대통령한테 강기훈과 함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게 딱 찍혔습니다, 사진 기자한테. 근데 그 위에 그날 어제 오전 11시에 대통령이 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당이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정확하게 뭐죠? 내용이? 이거구나.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엄지척 요거 이모티콘 보내. 요게 창피해. 공개가 됐다. 장성철 소장 왜 그러십니까? 창피해가지고. 왜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본인의 반응을 보였으니까. 말을 좀 아끼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근데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의 단어가 있는데 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네. 그 표현은 제발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해놓고 안 쓰는 게 더 나쁜 거야 사실은. 이미 저 공공에게 만들어놓고. 아니요, 김상일 아예 평론가님 말을 하시지 마시지. 김상일 평론가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실래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게 궁금하게 만들었으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딱 대표 연설 하고 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네. 배신의 정치 딱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레이저를 쏘셨는데 그때 기시감이 좀 들었다. 왜요? 예?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본인의 뜻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사람들이다. 틀린 사람들이다라고 낙인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참 그때보다 네. 수준이 낮죠. 예를 수준이 들어서 그때는 낮아. 이제 입법적인 부분, 국정 운영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네. 대한 이제 의견 충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국회법 개정안 네, 같은 거 근데 그렇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나선 건 잘못한 거지만은 네. 그런 식의 이제 뭐 철학적인 정책적인 차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유승민 원내대표를 따르는 비주류 의원들도 상당했던 게 사실인 거고 네. 친박계가 있지만 비주류. 근데 지금은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 그런 거 철학적인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내부 총질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선 때부터 앙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뭐 런 뭐 이런 것들 제 2차 가출 사건 가출 뭐 두 번. 그런 것들이 테니까 그때에 비해서 이제 수준이 낮다는 거죠. 이런 갈등의 수준이. 그 대통령의 수준이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갈등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갈등의 수준이. 근데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어제 저녁에 진짜 한심하다. 누가 누가요? 안심해요? 아니 지금 여권과 그 뭐 정부의 고위층 다 모두가 너무 한심하다. 이 말 말고는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제 이게 몇 가지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몇 가지 층위로 나눠보자면은 부적절하죠. 당연하게. 부적절하다. 이런 어떤 점 이야기. 부적절하다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뭐 첫 대정부 질이니까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제 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열심히 하자고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럴 수야 있죠. 격려도 하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런 게 부적절하고 그 백번 양보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을 나눌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권성동 권한대행 맞나요? 직무대행인가? 직무대행은 이런 식의 실수가 너무 잦아요. 좀 많이 보도는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구급 뭐 최저임금 뭐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권성동 권한대행을 아는 분들은 장성재 소장님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의 평들은 사실은 많아요.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식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부주의의 수준을 좀 넘어서는 거 아닌가. 일단 너무 일이 많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그 말씀하셨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원내대표 일만 해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당 대표 이제 권한대행도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하고 파이프 역할까지 해야지. 너무 많아. 근데 일이 많아도 능력이 되면 뭐 감당이 되죠. 부분은 그런 캠파에 비해서 근데 많다라는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그 벼락 출세한 사람이 그거를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갑자기 졸부가 갑자기 그 돈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 저는 그렇게 보여. 진짜 그래서 너무 진짜 참기가 어려운 가벼움이 진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표리부동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표리부동.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뭐 불편하다. 뭐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뭐 이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표정 관리를 하고 그래 왔잖아요. 근데 안타깝다.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요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게 얼마나 표리부동했던 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저기 지금 문자 혹시 긍정적인 문자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들어오면. 왜냐면 우리가 또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제작진 올려준 문자는 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강경일님. 권성동 대행은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중도층이 보기엔 저런 분이 여당 대표라는 한심하네요 하셨고 864 하나님 권성동 원내대표 엑스맨 아닌가요 하셨고 오연화님 윤 대통령은 윤핵관을 멀리하지 않으면 지지율 10%갈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시는 문자 있으면은 저희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올려주시고. 근데 이해라는 게 뭐 윤 대통령도 얼마나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었겠어. 이 정도 수준의 이해라는 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잘했다라는 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 이거 좀 약간 주제 어긋나는 얘기긴 한데 장 소장. 네. 이거 실수예요, 의도예요? 실수라고 봐야죠. 네. 이것이 나갔을 때 나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칭찬을 받았어. 뭐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바보 중에 바보죠. 자 그러면 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7년 예전에 김무성 대표의 왕복장을 할 때 김무성 대표 수첩 공개된 적 있죠. KY 그 뭐였죠? 그때 유승민, 김무성, KY 라인이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뭐 배척한다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을 거다 뭐 그런 식의 그때는 의도가 있었다. 의도가 그때 실수예요, 의도예요.
수첩 이렇게 들고 실수죠. 근데 그때 어떤 음모가 있었냐면 장성철이 기획을 해가지고 사진 기자를 한 명 섭외를 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자 몇 시 몇 분에 사진 기자가 딱 제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딱 찍으세요라고 했다라고 그런 음모론이 있는데 의원들이요 되게 편하게 본회의 의석 가면은 휴대폰도 보고 수첩도 보고 그러는데 사진 기자들이 계속 거기만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게 걸려든 거다라고 보여지고 실수예요 그때도? 네, 저는 이 사건이 몇 가지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어요. 이번 사건? 네.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기 당대표를 뽑으려는 전당대회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예를 들면 권성동 직무대행에 맡겼다가는 더 큰 사단 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의견이 생겨서 뭐 두 분 패널분도 말씀하셨지만 직에 걸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는 회의감 때문에 더 이상 실수하기 전에 원내대표직은 하더라도 당대표직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탄력을 붙을 것 같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네. 본인이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때 명분을 대통령께 쓴소리하겠습니다. 할 말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거는 어린아이가 칭찬받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충성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국민의 민심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하지 못했을 때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는 집권여당답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그러면 보면요. 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어떤 흐름?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이나 내각은 그래도 조금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 보여요. 대통령실과 하고 내각은 네. 조금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당이 안 좋아지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여론조사가 원래 조금 후행 지표잖아요. 뭐가 이제 한 다음에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락을 멈췄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당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짚어봤지만은 당은 앞으로도 별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이 현 체제로서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는 별로 스피커라고 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상한 게 그 이준석 대표 때 지도부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뀐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최고위원들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대변인들도 이준석 대표 때 선임한 대변인들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뭐가 안 맞아 현재. 안 그래도 안 맞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더 안 맞게 돼 있는 거죠. 제가 근데 말을 끝마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문제점이 하나가 더 뭐냐면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중진 의원이 없어요. 저 수습책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강경파들의 목소리, 예를 들면은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더 우려스러워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다행으로 생각된 건 뭐냐면 당원이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대통령께서 비판하셨는데 저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 총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 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야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뭐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잘한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가 항상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터뷰 할 때 보면 본인에 대한 윤리의 징계가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네. 소위 말하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뜻이다. 네. 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요 문자를 봤다는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왜냐, 하방 아예 조언은- 사라져라. 하방은 조언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라져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아무 조언을 반응 한다면. 내지 않고 반응뿐만 아니라 행보도 행보도 중지하고 사라져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그럼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준석 동정론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충분히 여백이나 공간이나 시간을 주지 않고 나서면 네. 봐 대통령하고 맞서네. 뭐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대통령에 맞서는 여당의 당대표 네.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네, 이게 빨간 경고등이에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뭘 해도 당신은 환영받지 못해라고 지금 여권에서 이게 빨간 신호등을 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맞서가지고 빨간 신호등을 달린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그 갈등보다 수준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김무성, 유승민이 때로는 좀 같이 했다가 때로는 뭐 이렇게 흩어졌다 하기도 했지만은 비주류가 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 명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질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나한테 각 세운 건 아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럼 봐 대통령이 이렇게 나를 싫어하잖아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거냐? 확인 사살된 거지 뭐. 그냥.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맞죠. 완전히 수면 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요청, 부름 내지는 메아리가 있기 전까지는 자맹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그동안 정치권의 경험으로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전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지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예요. 징계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게 힘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준석의 동의 없이 이준석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전대를 연다? 이거는 영원한 갈등, 남북 전쟁에 가까운 갈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과 당위성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성철 소장도 이준석 대표가 자맹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전 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네. 국민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준석 억울하네. 억울하게 당했네. 이러한 동정심이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제가요 진짜 억울해요. 이러면 안 돼요. 남들이 너 그런데다가 억울해. 경찰이 기소를 못하고 만약에 무혐의 처분한다 그러면 완전히 날개 다른 그것 거죠.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아무리 따져봐도 기소를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제가 못할 볼 것 때는. 같아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참 상당히 여권은 핵심 지난번에 분들이 했던 얘기랑 좀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뭐 어제 다시 들었어요. 어제 최신 정보로 최신 정보로는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네. 얘기할게요. 제가 이 정부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진짜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찰 정치를 하려고 해요. 검찰 정치? 그리고 검찰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검사 판사들만의 어떤 철옹성 같은 사고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꾸 느끼게 해요. 그 경찰국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꼭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경찰국 얘기하고 연관은 되지만 정치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DNA론이 민주당이 망하는 시작이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DNA론. 우리에겐 사찰의 DNA가 없습니다. 이거. 네, 우월주의거든요. 우월주의. 근데 지금 현 정부에는 검찰 판사 출신 우월주의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586 운동권 우월주의가 예, 있었다면 예, 예. 현 정부에는 판검사 우월주의가 굉장히 있다.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사 얘기하니까 또 경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 일단 요거부터 심플하게 그냥 세 분 의견 한 번씩만 드릴게요. 짧게. 윤태곤 실장부터. 경찰국 설치 자체에 찬성 반대. 저는 뭐 찬성. 왜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하게 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데 그 자체만 보면. 경찰 요즘 보면은 뭐 경찰 독립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됩니까? 경찰은 독립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무력을 지닌 치안 사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군의 독립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네. 있을 수 있지만은 경찰의 독립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뭐 정치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다. 그러면은 예컨대 선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한다. 그 두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비슷한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표현과 뉘앙스와 맥락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정치 권력, 선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통제가 그냥 조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좀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꼭두각시 인형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듯이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 통제 맥락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통제라는 거는 자기 할 일에서 벗어났을 때 벗어나는 걸 바로잡는 걸 통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정의 의미는 아닌데 지금은 조정의 의미로 쓰이는 이런 게 근데 크다. 이걸 이제 뭐 3.15 부정선거 뭐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까지. 줬다가 10시 5분에 다시 할게요. 지금 정정희 님이 저희 뉴스 나갈 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앞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대통령 그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강기훈 씨는 누군가요? 소장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시에 네. 대통령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4시 오후 13분에. 4시에 이제 문자를 보내다가 찍힌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자에 보면 강기훈과 함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지금 알려진 거는 정확지는 않은데 강기훈은 1980년대생으로 2019년 대한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권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기사죠. 네. 어. 자유새벽당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 정당으로 소개돼 있다.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지만 권대행이 텔레그램에 한 강기훈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한국 이상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네. 어쨌든 이건 저희 현재까지 기사에 나온 거고 정확한 팩트는 저희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의문의 1승인지 의문의 1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여기 기사에 나온 거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저희도 정확한 건 몰라요. 뭐 기자들이 취재하겠죠 뭐 이제. 그렇죠. 자 앞서 2부에서 말미에 그 얘기 경찰국 얘기 좀 했는데 경찰국 그 설치해야죠. 본인은 찬성? 막강해진 검찰 권력을 최소한 견제하고 통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조직법 34조에 의하면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의 정부 조직으로서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장치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 아니에요. 이거는 저 반론은 반론. 얘기를 해야죠. 아까 했잖아. 두 분 다 뭐 경찰국에 찬성하시니까 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좀 하고 싶은 게요. 권력이라는 거는 분산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경찰국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일상적인 조정, 통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무까지 다 관여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사무를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경찰만의 직업 윤리가 또 따로 있어요. 군인이 군인만의 직업 윤리가 따로 있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업무는 거기에 위임을 해주고 그게 그 위임 범위나 그런 걸 벗어나거나 잘못된 곳으로 폭주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어떤 견제 통제지 뭐 장악해서 조정하겠다. 입맛에 맞게 움직이게 하겠다. 이건 절대 뭐 그렇게 견제 얘기를 통제가 하면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검찰국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검찰을 견제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검찰은 오랜 동안 그 조직 안에 내부 자정을 위한 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면서 네. 발전해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을 오히려 더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견제하는 방식이 네.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네. 힘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견제하면 안 된다. 인사권만 그래서 갖겠다는 지금 거지. 국가경찰위원회 아니죠. 거기 사무를 보세요. 아니, 거기 징계와 지원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징계와 사실상에. 감사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국을 만들면 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상적인 사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아니, 법상 간섭이 안 이루어지게 된다니까? 돼요. 아니 법상.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조직의 생리가 그렇다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요거 그렇죠. 하고 법을 바꿔서 네. 해야죠. 여기서 마무리하고 윤태곤 실장한테 물어보고 네. 싶은 거. 경찰국 설치 자체는 찬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 설치 과정을 둘러싼 논란들 예를 들면 저 경찰 총경 회의 있는데 대기 발령 낸 거,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 요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총경회의 부적절, 이상민 장관 부적절. 전 둘 다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럼 어떤- 이상민 장관 너무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고 아니면 부드럽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드라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더 막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지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발언들이 네.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을 통제하지 않겠어라는 좋은 취지를 훼손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경찰들을 오히려 더 자극시켰어요. 그러니까
장관이면은요 좀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편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너희들 얘기 좀 다 좀 한번 나한테 줘봐. 같이 얘기 좀 나누자.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맞지. 내 말 안 들을 거야? 징계. 너희는 구테타 세력. 이 말이 안 되죠. 제가요 그 네.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김부겸 총리가 행안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 때 지금도 되게 참 그로테스크하고 우스운 풍경인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셋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검경 수사권도 좀 했었어. 발표도 하고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그 뒤에 보면 뭐 경찰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는 데다가 지휘권도 행사하고 그랬어요. 장관이 뭐 싸우지 광주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이든가 뭐 폭로하는 거에도 지휘권도 행사하고 그랬어요. 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김부겸은 부드러운 사람이래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은 이상민 장관이 하는 것보다 김부겸 장관의 그 어떤 그 개입 수준이랄까 이게 훨씬 높은데도 네. 김부겸이 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 네. 이상민은 현재는 개입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쿠데타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경찰들이 이 얘기하는 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우려잖아요, 우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진 경험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이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불식시켜 주면 되는데 불식시켜 줄 생각은 안 하고 경찰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쿠데타의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그 경찰들의 수준을 쿠데타나 할 법한 사람들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도대체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은 경찰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경찰은 그냥 자신들의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나? 식민지 국민 정도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존중을 해가면서 봐. 당신들 권한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 통제해야지. 응? 이거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규모도 경찰은 엄청나게 큰데 이거 일일이 통제하기도 힘든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함께 논의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알겠습니다. 못해요. 자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 오늘 도어 스태핑 안 나왔어요? 워딩? 하시겠어요? 뭐 김태현 링컨님 같으면 아니 그래도 뭐 출근을 하실 때 물어보면은 뭐 그냥 들어갔다라든지 뭐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아마 용산으로 출근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바로 간 일부러 거 다른 아닌가? 일정을 만드셨겠죠. 대통령 일정을 하면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요? 갑자기 바꾸시더라고요. 네? 업무 보고도 갑자기 없어지고. 어쨌든 자 그렇다 네, 치고 신나셨어 우리 김상현 평론가님. 네. 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진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알겠어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관계자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굉장히 어이없이 뭐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도 그때 있는데 뭐 업무 보고 순서 바뀐 거. 예. 알겠습니다. 저기 대정부 질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세 분 돌아가면 대정부 질문 우리 원픽을 뽑아봅시다. 누구부터 뽑을까? 질문한 사람을 원픽이에요? 아니면 질문이든 답변한 답변이든 사람? 박범계죠 스타는. 스타? 최고의 스타는 박범계. 네. 한동훈을 키워줬고 네. 완패했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좀 그래요. 아니 예- 한동훈을 키워줬고 완패했는데 스타라고 그러면 너무 좀 역설적이다. 아니, 많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렸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예의가 없어요. 왜요? 전직 말이야. 음. 전직 법무부 장관한테 선배한테 음. 그런 식의 창피를 주냐. 전 그렇게 한동훈 장관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속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역설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저 김상현 평론가. 저는 우리 윤태곤 실장께서 예전에 아주 기가 막힌 네 글자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반사신공이거든요. 반사신공. 반사신공이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을 질문자로 세웠다. 이게 반사 문제다. 민주당의 전략이 없었다는 거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 정권에서 크게 뭐 이슈가 됐던 박범계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검수완박의 핵심에 섰던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척 사유예요. 제척 사유. 너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좀 없는 사람이 나와서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거구나. 아쉬워요. 질문받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거 할수 사람들만 있는-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정부의 장관이 네. 공직자가 나와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네. 아니 당신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잘못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 쭉 상황을 설명해야 되지 나와서 얘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창피 주는 식의 답변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는 한동훈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론은 아니, 또.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이부동한데. 질문이 부드러운데 네. 틱틱거리는 식으로 나오면은 한동훈이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데 네. 질문이 하면서 이제 고함 치는데 한동훈이 받아치는 식으로 네. 이 프레임이 그렇게 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욕을 덜 먹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참 새겨 듣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가고 그리고 선두도 높은데 1번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런저런 부담이 있지만은 내가 한번 멋지게 할게라고 아마 뭐 원내대표도 설득도 하고 1번 손 들고 나가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못 하게 됐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요새 너무 염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떤 점? 그러니까 뭐 좀 본인이 이미 뭐 누릴 만큼 누렸으면 좀 양보할 줄도 알고 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책임이 있어도 뭐 이거 그게 나만의 책임이야 이러고 그냥 응? 뭐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누릴 만큼 누렸는데도 뭐 장관들이 다시 돌아와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 이래가지고 1년씩 쪼개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다 줘버렸어요. 야 장관들한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전직장 생각이 누가 들고요. 상임위원장 맡았어요? 아니 뭐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있어. 그래요? 예. 지금 뭐 질문자로 나서신 분도 어. 그분 중에 한 분이고 뭐 그렇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예결위원장을 맡겠다고 해가지고 예결위원장을 맡고 야 저는 전국 국민들이 시정상이지. 뭘 보고 저걸 모범 삼아서 네. 이렇게 생을 계획하고 꾸려갈까 약간 한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치인들 보면은 욕심을 크게 가지라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예결위원장보다 내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고 뭐 우리 당이 이제 재집권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원래는 그렇죠. 그게 더 큰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이게 다음 선거 알 수도 없으니까 바로 내 눈앞에 이거 챙겨야 되겠어. 이건 사실 작은 욕심인 거죠. 그렇지만 사리사욕이지. 작은 욕심이죠. 작은 욕심. 그러니까 원래 의원 출신들의 장관하거나 원내대표하거나 그러면은 돌아와서는 뭐 자리 맡는 거는 좀 부적절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 타임에 그게 쉬어야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누리는 사람이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염치가 아니, 뭐 없다고 대선 봐야죠. 후보가 불법은 계약- 아니지만 요새는 불법만 아니면 다 해도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니 안타까운데. 대선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해가지고 배치다는 그 그런 얘기도 당인데 제가 뭘 했잖아요. 기대해요 뭘 기대하지 마세요. 야 지금 뭐 방금 전에 장 소장이 대선 후보가 개항을 해 배치 달았다. 이건 이재명 의원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 물어볼게요. 민주당 얘기 해봐야 되겠다. 네. 이재명 의원 개항을 공천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저희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할 때 아니 뭐 개항을 그때 공천은 찬성하더니 뭐 이제 와서 뭐 지방선거 출마한 거 뭐지 저 당대표 출마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라는 얘기들을 이 세 분이 다 하셨었거든요. 특히 장 소장이 아마 일관성이 없다 그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폭로에 의하면 네. 나는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 당시 전 후보가 전화해서 나 무조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폭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염치가 없어 보여요. 누구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면은 큰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그 책임을 그르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폭로라면 그건 또 사리사욕을 위한 폭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버텼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본인이 버텼거나 당대표는. 아니면 그때 뭐 굉장히 정치권에 처음 들어가서 진짜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거를 반성하고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고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 이걸 먼저 깔아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먹히는 건데 자기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 이익을 취하겠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역시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정훈 실장은요.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적절과 별개로 전당대에서 이제 이슈가 되긴 되겠죠. 이게 박지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또 출마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홍천 의원은 이거 이제 또 이를 받아서 뭐 굉장히 비판적이던데. 근데 이제는. 저는 뭐 별로 논란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알려졌어. 알려졌었던 그래요? 거였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부적절한 게 뭐냐면 본인이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서 했던 결정에 대해서 내부 폭로 형식으로 네. 지난 다음에 폭로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잘못된 이슈가 거지. 크게 되기 어려운 게 외부의 적이 너무 뭐 일을 못하고 망치고 있어가지고 그거 뭐 공격하기도 급급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잘한 게 아닌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이랄까? 새로운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구나. 네. 몰랐어? 뭐 이미 이런 거. 저 이재명 의원의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이미 다 나온 이슈다 이 얘기구나. 저 그럼 김상현 평론가 요거 네. 97그룹 무슨 단일화 한 해 만에 막 이러잖아요. 뭐 친문이 뭐 뭉쳐서 뭐 이재명 의원에게 대항하는 단일 후보를 내내 만에 97그룹이 뭐 단일화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 안 되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제 국회를 좀 한 바퀴 돌면서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97그룹이 나온 게 몇 명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다. 몇 명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대의가 형성된 게 아니고. 예. 그 친문이나 비명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주자 후보 그 당권 주자들이 얘기를 하면 옆에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서 뭐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메아리가 되거나 파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메아리나 파장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파장이 있으면 비명계가 뭉치면서 힘이 하나로 모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 메아리나 파장이 없다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이게 우리가 뭐 공유가 됐었나? 이걸 그러면 이때 이 타이밍에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조차도 좀 잘 모르겠는 상황. 야, 그런 이런 상황인 것 것도 같아요.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지원 위원장 이야기 한참 했잖아요. 네. 옳고 그르고를 따라서 엄청나게 악착 같잖아. 근데 지금 97그룹 박지원만큼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식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이기려고 나왔나?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제 의원이 과거 대선 경선 때 위에 사과까지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몰아붙이고 이럴 때 2016년 때. 3등 했을 때만 와, 저 사람 진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성남시장인데 자기가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하나? 근데 진짜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3등이 결국 나중에 1등이 된 건데 지금 이 97그룹들을 보면은 지금 악착같이 해야지 이번에 안 돼도 다음이라도 있을 건데 별로 좀 그게 안 보여요. 저는 하나 좀 박용진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는 박용진 의원의 뜻에 같이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정도의 대선 후보도 나갔고 당대표 나가겠다 그러면 누군가 한두 명 정도라도 옆에서 나는 박용진을 지지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단기 필마예요. 정치는 지도자는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그 점을 좀 채워나가는 박용진 의원이 됐으면 자, 좋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김상현 평론가. 네. 그럼 이 얘기. 박용진 의원은 왜 단기 필마예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박용진 의원을 취재해보거나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잘 그래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정치권의 경험만으로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좀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에 엄청나게 큰 대형 마트 매장을 내서 운영하는 데는 뛰어난 사람들이 전국 체인망을 못 만들어요. 적절한 비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네. 전적으로 신뢰하는 위임 네. 어떤 위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야, 나 막 그 얘기하니까 막 생각나는 사람들 막 있어. 대형마트는 잘하는데 체인은 못하는 사람들 막 생각났어 지금. 한 명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예. 김상현 평론가한테 마지막 물어볼게요. 네. 예상 내일 컷오프 이재명 의원 빼고 나머지 둘 예상 30초 남았어요.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지지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 답만 얘기해야 당내 돼. 세력이 답만 있는 사람이 얘기해. 답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재명 그다음에 뭐 박주민 어. 그다음에 뭐 강병원 이 정도? 강병원. 자 윤태곤.
이재명 뭐 빼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네. 그 단만 정부에는 얘기하라니까요? 신뢰를 합니다. 김상일 선배. 서른 이재명 서른. 그 박용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답자 발표합니다. 여의도 타짜였어요. 안녕.